30억 혼수를 들고 시집 갔더니 시댁은 그 돈으로 남편 첩 사업 자금을 댔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결혼의 민낯.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그녀는 32살의 나이에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믿었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하객은 500명. 드레스는 파리에서 직접 맞춘 것. 그리고 그녀가 시댁에 가져간 혼수는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숫자로 쓰면 30억 원. 대부분의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그 돈을 수진이는 결혼 선물로 남편 집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1장 혼수의 행방을 추적하다. 수진이라는 여자. 이수진은 1991년 경기도 분당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재훈 씨는 건설업을 하는 중견기업의 오너였고 어머니 박순자 씨는 전업주부로 수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외동딸. 이 세 글자가 수진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키워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었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외모도 빼어났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너무 순수하다는 것. 그녀는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눈앞에 자신에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점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된다. 속을 봐야 해.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지만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다가 좋은 사람까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 말이 훗날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준혁이라는 남자. 수진이가 최준혁을 처음 만난 것은 29살 회사 선배의 소개팅을 통해서였습니다. 최준혁. 1988년생. 키 180cm의 훤칠한 외모. 이름 있는 대학 법대 출신으로 로펌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완벽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음식 고르는 취향도 세련됐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해도 경청했고 억지로 웃음을 짜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 만나는 날부터 마음이 갔어요. 너무 이른 말이라는 거 알지만 제가 원래 거짓말을 못해서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첫 만남. 연애를 시작하고 6달 후 수진이는 처음으로 준혁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최병수 씨는 서울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 김옥경 씨는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수진이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김옥경 씨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미래의 며느리를 반기는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위아래를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어색한 거겠지. 시어머니들이 다 처음엔 그렇다고 하잖아. 그날 저녁 준혁의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희 준혁이가 워낙 착한 애라 좋은 분을 만났으면 했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쏙 드네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친정이 분당 쪽이라고 했죠?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요? 수진이는 그 질문이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금함이 아니라 조준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상 신호들.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시작됐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되죠.
수진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외동딸 하나 보내는데 제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상대방에서 먼저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준혁이 혼자 수진이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나 사실 너한테 부탁하기 미안한 말이 있어. 수진이가 뭐냐고 묻자 그는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솔직히 내 형편의 강남 아파트는 무리야. 그래서 내 친정 쪽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물론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당연하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혁의 어머니가 직접 수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준혁이가 지금 로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앞으로 독립을 해서 사무소를 차리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어머니 쪽에서 잠깐만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사업이 자리 잡으면 2배로 갚을 거예요.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법대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건 나쁜 신호야. 하지만 수진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아빠, 준혁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딸 앞에서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재훈 씨는 결혼 혼수 및 신혼 정착 자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 15억, 혼수 가구 및 전자제품 2억, 그리고 준혁의 독립사무소 설립 자금 명목으로 13억, 30억 원. 그것이 수진이 아버지가 외동딸을 위해 마련한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그 이면. 2016년 봄 수진이는 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식은 성대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 준비된 500명의 하객. 꽃으로 장식된 무대. 생오케스트라 연주. 수진이의 드레스는 국내 최정상급 웨딩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이미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혼수로 준비된 30억은 결혼 3달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혁 측에 전달됐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직접 준혁 명의의 계좌로 15억을 보냈고 나머지 13억은 준혁의 어머니 김옥경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사무소 설립은 제 이름으로 준비하는 게 낫겠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김옥경 씨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는 수진이 이름이 들어갔지만 계약 당일 준혁이 대신 서명을 했습니다. 바빠서 같이 못 가게 돼서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처음으로 신혼집에 들어섰을 때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는 언제 오는 거야? 아, 그게 엄마가 직접 골라서 배달 맞추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나 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신혼의 설렘이 더 컸습니다. 가구는 결국 3주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혼수 가구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아, 엄마가 실용적인 걸로 골랐나 봐. 뭐 살다 보면 바꾸면 되지. 그 순간 수진이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하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법률사무소는 여전히 개업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사무소는 언제 차려? 자금도 보냈고 준비는 다 됐잖아. 준혁의 대답은 매번 달랐습니다. 좀 더 시장 조사가 필요해. 적당한 위치를 못 찾겠어. 파트너를 구하는 중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소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우연히 준혁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발신자 이름이 현주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빠, 가게 매출이 이번 달도 잘 나왔어. 오빠 덕분이야. 사랑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자신이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수진이는 인터넷에서 현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연관된 이름으로 검색하다가 우연히 SNS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름 강현주. 나이 26. 서울 마포구의 인테리어 카페를 운영 중. 프로필 사진은 예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카페 사진과 함께 간간히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의 이름이 수진이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카페 이름 준혁S 카피. 첫 번째 충격. 수진이는 즉시 그 카페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개업일 2016년 8월. 즉 수진이와 준혁이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후. 대표자 강현주. 그런데 사업장 주소지와 함께 확인된 임대차 계약 정보를 보다가 수진이는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창업 비용이 외부에서 지원됐다는 내용의 블로그 글이 있었습니다. 강현주가 직접 올린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 꿈이 현실이 됐어요. 수진이는 그 글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준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강현주가 누구야? 준혁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누구? 그게 무슨 말이야? 마포에 카페 하는 여자. 카페 이름이 왜 준혁S 카피야? 아, 그거. 예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야. 카페 이름은 그냥 재미로 쓴 거고. 그 후배 가게 창업 자금도 내가 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는 혼자 조용히 모든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명세서의 비밀. 결혼 1년 반이 지난 시점, 수진이는 결혼 전 준혁 명의로 보낸 15억 원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자신이 계좌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결혼 초에 생활비 통장으로 쓰던 공동계좌가 있었는데 거기에 준혁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 준혁의 개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계좌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신 계좌명의 강현주. 매달 500만 원씩 1년 동안 6천만 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 수진이가 의뢰한 사설탐정은 3주 후에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수진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 강현주와 최준혁의 관계. 두 사람은 준혁이 수진이를 만나기 2년 전부터 교제 중이었음. 수진이와 결혼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 23회 마포 카페 인근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만남이 확인됨. 2. 카페 창업 자금의 출처. 강현주 카페의 창업 자금 총 3억 2천만 원 중 3억 원이 최준혁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됨. 이체 시점은 2016년 7월 8월로 수진이의 혼수 자금 중 일부로 추정됨. 3. 준혁의 어머니 김옥경의 역할. 준혁의 어머니 명의로 이체된 13억 원 중 상당액이 부동산 투자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음. 김옥경 명의의 신규 상가 구입 기록이 2016년 9월 확인됨. 매입가 약 9억 원. 수진이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억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첩 사업 자금, 시어머니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탐정사무소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흐렸습니다. 제2장 시대 카르텔의 실체. 카르텔의 시작. 탐정 보고서를 손에 쥔 수진이는 곧바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제 달라진 눈으로 시댁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경의 실체. 김옥경.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 하지만 수진이가 결혼 후 가까이서 본 그녀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매우 계산적이며 무엇보다 주변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그것을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김옥경은 결혼 전부터 아들의 모든 생활을 관리했습니다. 용돈, 교우관계, 연애상대. 그리고 아들이 수진이와 결혼하기로 한 것도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옥경이 처음 수진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는 준혁의 소개팅 주선자였습니다. 그 선배는 소개팅을 주선하면서 수진이의 집안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김옥경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던 것입니다. 외동딸의 건설업 사장 딸. 아버지가 꽤 부자라더라. 그 말 한마디가 김옥경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의 전말. 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면 김옥경의 계획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1단계 아들 준혁을 수진이에게 접근시켜 결혼에 꼴인한다. 성공. 2단계 결혼 과정에서 혼수 명목으로 최대한 많은 자금을 받아낸다. 성공. 30억 획득. 3단계 획득한 자금 중 일부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아들이 오래 사귀어온 여자친구 강현주의 사업 자금으로 준다. 성공. 4단계 수진이를 시댁에 묶어두되 진실을 모르게 관리한다. 이 계획에서 가장 교활한 부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옥경은 수진이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며느리를 적절히 칭찬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고 생일에는 잊지 않고 전화를 걸었으며 지인들 앞에서는 수진이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착한지.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수진이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최병수의 역할. 시아버지 최병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양심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에서 보내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준혁이 현주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김옥경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혼수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지는 받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 한 거 아냐?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몰라도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를 잘 대해주면 그만이야. 최병수는 결국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모든 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수진이 부모님과 악수를 나눴을 때 그 손은 거짓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동산 제국. 수진이의 혼수 13억 중 시어머니 명의로 들어간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탐정의 추가 조사와 수진이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옥경은 그 돈 중 9억으로 경기도 의정부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단독 명의로 구입한 이 상가는 월 임대 수익만 3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4억은 준혁에게 직접 건네져 강현주 카페 창업 자금 3억과 강현주의 생활비 1억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수진이 아버지 이재훈 씨가 딸의 행복을 위해 내놓은 30억 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됐습니다. 마이너스 강남 아파트 전세금 15억 전세 계약은 됐지만 계약서 실권을 남편이 쥐고 있음. 마이너스 시어머니의 상가 투자 9억 전액 시어머니 수익으로 환수. 마이너스 강현주 카페 창업 자금 3억 남편의 정부 사업 지원. 마이너스 강현주 생활비 및 기타 1억 역시 남편의 정부 지원. 마이너스 혼수 가구비 명목 2억 실제 가구 구입은 수백만 원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30억 중 수진이의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사용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작 전세 아파트 거주권과 저가 가구 몇 점. 나머지 전부는 시댁과 남편의 정부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카르텔의 구성원들. 이 일에는 시어머니, 남편만 연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형, 최준호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결혼이 진행될 때부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지만 어머니 앞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 준혁의 사촌인 최민석 씨도 카페 창업 과정에서 강현주를 만났고 그 카페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의 일을 밖에 알리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 속에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시댁 카르텔의 본질이었습니다. 돈을 빼앗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 혼자만 진실을 모르는 것. 그 침묵의 카르텔 안에서 수진이는 2년 가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상. 이 모든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동안 수진이의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출근했고 실제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은 불규칙했지만 그게 법조계 직업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에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가고 명절에는 시댁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척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있어도 실제로는 혼자라는 느낌.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준혁은 집은 놔두고 혼자 다른 곳에 다른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육감. 한편 수진이 어머니 박순자 씨는 딸이 결혼 후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왠지 가라앉아 있었고 만나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엄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딸이 결혼 생활의 고단함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에 모든 여자들이 한 번씩 겪는 적응기라고. 하지만 박순자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육감이란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육감이 나중에 수진이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정적 단서. 결혼 2년차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출근한 후 수진이는 집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다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명함 한 장. 앞면 청아 인테리어 스튜디오.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야, 다음 달 확장 공사 전에 꼭 연락해. 상호. 수진이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강현주의 카페가 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준혁이 그것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 그녀는 명함 뒷면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쿠션 사이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강현주가 카페 확장한대.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 소파에서 명함 떨어진 거 봤어. 잠시 침묵. 아, 그거. 그 친구가 카페 확장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소개해달라고 해서. 내가 왜 그 친구 카페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줘?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제3장 남편도 알고 있었던 사실들. 전면 대결의 날. 탐정 보고서를 받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그 2달 동안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았고 어머니는 걱정으로 몸이 상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야근. 강현주 만났어? 뭔 소리야? 수진이는 가방에서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준혁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어. 현주 씨 카페 창업 자금 3억, 매달 생활비 500만 원, 만남 장소까지. 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알아야 할 게 있어. 폭탄 고백. 준혁이 한 말은 수진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나보다 먼저야. 무슨 말이야? 나는 현주를 먼저 만났어. 4년 전에.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왜 나랑 결혼했어? 엄마 때문에.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현주를 반대했어.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그리고 나한테 딱 잘라 말했어. 수진이 같은 집 딸을 데려와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일어선다고? 아빠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어렵거든. 나도 그거 알면서 엄마 말을 따른 거야. 수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줄. 더 깊은 진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현주 카페를 내 혼수 자금 일부로 차려줄 테니 수진이랑 결혼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 카페 자금이 내 혼수에서 나온 거 알고 있었어? 응. 처음부터? 응. 짧은 대답들이 수진이의 가슴을 칼처럼 베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13억을 자기 계좌로 받은 것도 거기서 상가 산 것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나는 몰랐어. 알아. 미안해. 수진이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은 눈물도 앗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랐던 단 하나의 사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몰랐던 사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서. 그거 내 이름이야, 당신 이름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이름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했다고 했는데. 아니야. 계약자 명의는 당신 어머니 이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파트 계약서 이름이 누구야? 김옥경의 대답은 수진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내 이름으로 해뒀어. 나중에 바꿔주려고. 왜요? 언제? 뭘 그런 걸 따져.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사는 집인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것까지는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아파트는 수진이 이름으로 된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수진이는 처음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기꾼들 사이에서도 서로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전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마저 자기 명의로 해둔 것은 만에 하나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손에 재산이 남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준혁의 선택. 수진이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현주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수진이도 상처받은 거 알아.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는 못하겠어. 이혼을 하자고 못하겠다고? 응. 어떤 방향으로든 수진이가 결정해줬으면 해.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정말로 처음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약함이 지금 수진이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결정은 내가 할게. 가장 어두운 밤. 그날 밤 수진이는 혼자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의 한강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30억이라는 돈.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준혁을 사랑한 것은 진짜였습니다. 그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수진이는 오래 앉아 있다가 천천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 목소리 하나에 수진이는 2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엄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엄마가 지금 갈게. 제사장 친정의 반격. 어머니의 전화. 그날 밤 수진이 어머니 박순자 씨가 딸의 전화를 받은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박순자 씨는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현관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것을 막은 것은 남편 이재훈 씨였습니다. 어디 가요? 수진이한테. 뭔가 큰일 났어요. 이재훈 씨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야겠어. 두 사람은 새벽 1시에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탐정 보고서, 강현주의 존재, 시어머니의 상가 구입, 아파트 전세 계약서 명의, 남편의 고백, 모든 것을. 이재훈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이야기를 끝냈을 때 이재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가 잘못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더 꼼꼼하게 봤어야 했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믿어도 된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보냈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대신 이제 아빠가 처리할게. 그 말 속에는 60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훈 씨의 반격 준비. 다음 날부터 이재훈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그에게 사치였습니다. 그는 먼저 법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형 로펌에 의뢰를 넣었고 사안을 설명한 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안은 혼인 사기, 재산 편취, 혼인 무효 소송 등 여러 법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혼수 자금의 사용 용도가 당초 약속과 달랐고 이를 처음부터 알고 수령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증거 확보 작전. 수진이는 변호사팀과 함께 증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확보된 증거 목록. 1. 탐정 보고서 강현주와 준혁의 관계, 만남 장소, 횟수. 2. 준혁 계좌에서 강현주 계좌로의 이체 내역 6천만 원 이상. 3. 강현주 카페 창업 자금 출처 확인 서류. 4. 시어머니 명의 상가 등기부 등본 취득일과 혼수 이체일 일치. 5.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음. 6. 준혁과의 대화 녹취 혼수 사용 사실 인정 부분. 7. 결혼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무소 설립 약속 관련.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녹취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밤 준혁과 대화할 때 미리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준혁이 알고 있었어라고 한 말, 엄마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 모든 것이 녹취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녹취 파일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용 증명 발송. 변호사팀은 먼저 준혁과 시어머니 김옥경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요지. 마이너스 혼수 자금 30억 원의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 마이너스 강현주에게 지급된 카페 창업 자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다. 마이너스 아파트 전세 계약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다. 마이너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준혁은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법원이 뭐야? 수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야. 엄마가 엄청 화났어. 이러면 우리 다 망해. 내 혼수로 상가 사고 첩 사업 차려줬을 때는 안 망했지?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격 시도. 내용 증명을 받은 김옥경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수진이 어머니 박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서류를 보내요? 박순자 씨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시면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수진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직접 설명할게요. 설명은 변호사한테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옥경은 다음으로 준혁을 통해 수진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잘 말해봐.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준혁도 이제는 어머니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수진이 편이에요. 뭐?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수진이한테 잘못한 건 맞잖아요. 이제 와서 뭘 덮으려고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 변호사팀은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사고소의 내용은 혼인빙자 사기 및 재산 편취.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옥경은 처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형사 문제까지 가겠어? 하지만 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김옥경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양심.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최병수 씨가 수진이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재훈 씨, 저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전화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경이가 상가 매입할 때 중개한 업자가 있어요. 그 업자가 계약 당시 옥경이가 며느리 혼수 자금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최병수 씨는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증언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합의의 시작. 소송이 진행되면서 김옥경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는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 조건 1. 시어머니 명의 상가 매각 후 전액 수진이에게 반환 약 9억. 2. 강현주에게 지원된 카페 창업 자금 및 생활비 전액 반환 약 4억. 3. 아파트 전세 계약서 명의 수진이로 변경. 4. 위자료 5억 원 지급. 5. 이혼 시 준혁의 재산 분할 비율 수진이 70%. 6. 형사 고소 취하 조건부 합의. 김옥경은 처음에 이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해? 하지만 형사조사가 계속되고 경찰이 계좌 추적까지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수진이가 보낸 혼수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경찰의 소견은 간단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그 순간 김옥경 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최종 합의. 협상 끝에 최종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 최종 합의 조건. 마이너스 상가 및 부동산 투자 금액 반환 9억 원. 마이너스 강현주 지원 자금 반환 3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위자료 4억 원. 마이너스 아파트 전세금 15억 수진이 명의로 확정. 이혼 후 수진이가 우선 점유. 마이너스 형사고소 합의를 조건으로 취하. 마이너스 이혼 쌍방 합의 이혼 진행. 총 반환 금액 16억 5천만 원. 처음 보낸 30억에서 많이 삭감됐지만 그 외에 아파트 전세 거주권 15억이 확보됐으므로 실질적으로는 30억에 가까운 회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는 이것이 소송까지 갈 경우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합의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수진이와 준혁은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오래 말을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수진이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앞으로 잘 살아. 그러려고. 서류에 사인이 됐습니다. 수진이의 결혼 생활 2년 5개월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혼 후 수진이는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사실 결혼 중에도 계속 다니긴 했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재훈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씩씩하면 그게 제일이야. 수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혼자 다 알아낸 거잖아. 아빠는 뒷바라지만 했지. 어머니 박순자 씨는 매주 딸에게 밑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어머니의 손길. 그것이 수진이가 다시 일어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강현주는 어떻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강현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 과정에서 강현주 명의의 카페는 창업 자금 반환 소송에 따라 카페 자산이 일부 처분됐습니다. 강현주는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준혁이가 자기 돈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준혁이 수진이 혼수 자금 좀 떼서 내 카페 차려줄게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강현주는 결국 카페 영업을 접었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도 합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합의 조건에 강현주와의 관계 단절이 포함됐고 이를 어기면 추가 위자료 5억을 더 지급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위약금 조건 앞에서 준혁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사랑이 위약금보다 소중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 김옥경의 이후. 김옥경은 합의 이후 상가를 처분하고 수진이 측에 자금을 반환했습니다. 한때 동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녀에게 이 사건은 치명타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씨 집이 며느리 혼수 가지고 사기쳤다가 다 뱉어냈대.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혁과도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증언한 남편 최병수 씨와의 관계도 크게 냉각됐습니다. 빈집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들. 3년 후의 수진이.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실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1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한 경험을 살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소개로 일 두세 건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2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직원 3명 뒀어. 정말? 대박이다. 어색해.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됐다니.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가 처음 수진이의 사연을 들었을 때 그녀가 다시 이렇게 웃으며 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인연에 대하여. 주변에서는 자꾸 물어봅니다. 수진이 새 남자 생겼어?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직은 내가 제일 재미있어.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저는 압니다. 상처를 제대로 소화한 사람은 혼자여도 완전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으로 완전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이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수진이. 이재훈 씨와 박순자 씨는 딸이 이혼 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30억을 들여서 보낸 딸이 2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부모의 마음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 분은 그 감정을 딸에게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훈 씨는 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조용히 초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빠, 이건 받을 수 없어. 아빠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이건 사업 대출이야. 나중에 잘 되면 갚으면 돼. 딸은 결국 그 돈을 받았고 2년 후 전액 갚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 돈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다시 내 통장에 넣어줄게. 아빠, 왜? 내가 직접 번 거잖아. 그건 내 것이야. 수진이는 그날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단순히 나쁜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여러 겹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전 재정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진이의 아버지가 30억을 보낼 때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확인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 안 따져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따지는 것이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작은 이상 신호들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사무소 설립이 계속 미뤄지는 것, 가구가 예상과 달랐던 것.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직감이 불편한 신호를 보내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진이는 거의 2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봐, 결혼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결국 그녀를 구한 것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라고 한 한마디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카르텔 안에서의 침묵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준혁의 형, 사촌, 시아버지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피해자를 더 오래 고통받게 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가담입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격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진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냉정하게 증거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소리를 질렀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를 찾고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16억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키려면 현실적인 눈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는 말은 사랑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면 현실적인 눈이 그 계산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그랬듯이 가장 어두운 밤 다음에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채널 아우트로 멘트.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내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화났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번 댓글로 써봐 주시겠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만나요.